영조가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미미해 보이더라도 항상 두려워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왕이 궁궐 밖을 나와서 백성을 만나는 행사를 순문이라고 합니다. 왕이 궐 밖에 나가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건데요. 영조는 제위 중에 이 순문을 129번이나 행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정치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정치도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가르쳐서 왕의 학문을 높이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왕과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연은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을 견제하기 위한 창구였습니다. 그러니 왕은 경연이 더욱더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경연을 오히려 너희만 경연을 이용할 줄 알았더냐 하고 경연을 이용해서 신하들을 견제한 왕이 있었습니다. 영조죠. 그런데 이 영조 역시도 조선을 대표하는 성군이지만 왕이 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숙빈채씨입니다. 조선의 왕들 중 어머니의 신분이 가장 천합니다. 그리고 영조 앞에 먼저 왕이 오른 것은 숙종의 맏아들 경종이었습니다. 경종이 먼저 왕이 되었으면 이복 동생인 영조는 굉장히 위태로운 신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종은 영조를 총애했고 경종이 병약했기 때문에 연인군을 이복 동생이지만 왕위를 넘겨줄 세지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종은 소론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반면에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인군의 지위가 무척 위태로웠습니다. 경종이 병약해서 일찍 죽게 되면서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고 영조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경종이 죽기 전에 식사를 통하지 못해서 연인군이 형을 위해서 생감과 게장을 올렸어요. 생감과 게장 모두 경종이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탈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자 형님을 걱정해서 인삼과 부자가 든 탕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탕약을 드시고 잠시 기력을 찾는 듯 했지만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론의 입장에서는 연인군이 왕이 되려고 경종을 독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비판하는 소론들을 등용하고 싶지가 않겠죠. 오히려 자신을 지지해주는 노론들에게 중책을 맡기고 싶겠죠. 그런데 영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나는 마땅히 인재를 취하여 쓸 것이니 당습에 관계된 자를 내 앞에 청거하면 그 자를 내치고 귀양 보내서 국도에 그러니까 도성에 함께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탕평 정치를 펼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각각의 색깔의 고명을 얹은 탕평채를 섞어서 신하들 앞에서 자주 드시면서 탕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대했던 소론들도 등용을 하고 그들에게 중책을 맡겼던 거죠. 하지만 소론들은 쉽사리 영조를 인정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영조 즉위 초에 2인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소론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왕위에 오른 초창기의 영조에게는 큰 타격이었어요. 그런데 영조는 이 반란을 어떻게 진압했을까요? 소론을 시켜서 진압하게 합니다. 소론이 일으킨 문제를 소론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만약 노론을 시켜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론은 이 2인자의 난을 진압하면서 소론들을 더 큰 희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노론의 파워는 더욱더 세졌을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소론과 노론 인재를 놓치지 않으면서 정치를 함께 해나가는 영조의 탁월한 정치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경연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학문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신하들이 영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연장에 경연 준비를 제대로 못해온 신하들은 영조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하들보다 학문적 수준이 높았던 영조는 경연을 통해서 오히려 신하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의 방향을 제시해보라.
그렇게 영조는 왕권을 견제하는 것이 경연이었는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경연은 왕권을 제어하는 장치, 하지만 영조는 경연을 역이용했다. 영조는 열성적으로 경연에 참여하며 신하들이 실수하면 호되게 야단을 쳐 신하들이 기진맥진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정치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은데 영조는 경연을 통해서 이렇게 신하들과 이런 영조만의 방식으로 소통을 했던 거죠. 영조의 소통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소통을 했어요. 영조가 아끼던 김두량이라는 화공이 있었는데 그 김두량에게 삽살개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개 그림은 김두량이 제일 잘 그렸다고 합니다. 삽살개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그 위에 글씨를 적었어요. 영조가 직접. 그 글씨의 내용이 밤에 살인문을 지키는 게 삽살개 너의 임무인데 어찌 대낮에 길에서 이렇게 짖느냐. 이 말은 탕평 정치를 협조하지 않는 노론을 비롯한 신하들을 삽살개에 비유해서 질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미미해 보이더라도 항상 두려워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백성을 생각하는 영조의 진심이 엿보입니다. 왕이 궁궐 밖을 나와서 백성을 만나는 행사를 순문이라고 합니다. 왕이 궐 밖에 나가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건데요. 영조는 제위 중에 이 순문을 129번이나 행했습니다. 여기 이 모습은 창경궁 바깥 홍화문에서 백성을 만나는 영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조는 백성들을 위해서 신하들과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보면 영조가 신하들과 준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저번에 광춘교를 보니 이 광춘교는 지금의 청계천에 있는 다리인데요. 광춘교를 보니 전년에 비해 더욱 흙이 빠져 있다. 걱정이 크다.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 도량의 준설이 매우 시급합니다. 만약 홍수를 만나면 하천 주변의 인가들은 표류하거나 없어지는 물에 휩쓸려가는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들 역시도 도량을 준설하는 것이 급한 일이지만 이 도량을 준설한다고 백성들을 동원하면 민원이 많아질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자 영조가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한양의 백성들을 불러서 백성들의 의견을 물은 후에 실시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래서 청계천으로 직접 나아가서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준설 공사를 하면서도 직접 이곳으로 시찰을 나가서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는지를 살폈던 거죠. 청계천 준설 사업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보다 170년 앞선 사업이었습니다. 왜 뉴딜 정책에 비유하는 걸까요? 1760년 2월부터 4월까지 57일간 21만 5천여 명이 이 준천 사업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준천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일당을 다 지급해 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있으면 백성들은 강제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백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직업이 없는 실업자들,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공사에 참여를 시켰던 겁니다. 대신에 한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포를 위해 노역하는 것이니 어찌 천변의 백성과 천변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백성을 구분하겠는가. 청계천 주변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청계천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청계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산 밑에 사는 백성들이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서 흙과 자갈이 흘러서 개천에 쌓이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것이다. 그러니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준천 사업을 하는 것이니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던 거죠. 소통이란 진정으로 통하려면 위가 듣고 아래가 말해야 된다. 국민이 말하고 지도자가 들어야 된다. 이건 비단 국가와 국민,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그룹에서도 팀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팀장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직원이 이야기를 하면 사장이 들어야 되겠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교사가 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소통은 왕과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왕들, 그 중에서도 성군이라 일컫는 4명의 왕들은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진정한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했고 조선의 왕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방법으로 소통을 하기도 했네 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다양한 방법에 소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소통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매체가 등장하고 여러 과학기술의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사람들은 그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통을 더 힘들어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불통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방법이나 기회보다는 어쩌면 소통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통의 자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담는 것, 진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정치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정치도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정말 좋아했던 독일인이 있습니다.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1970년 12월에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서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 비가 온 이후라 땅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젖은 땅에 그 추운 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된 유대인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빌리 브란트의 이 모습은 얼어붙었던 동유럽 사람들 그리고 유럽 전체에 화해를 불러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소통의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능력이 출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연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제 강연에 담고 싶었던 진정성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여기에 서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